오늘의 국방 포커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부연에 힘써온 우리 군을 돌아봅니다.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명장면들, 미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 전격 공개합니다. 2022년 핵심 추진 과제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시간. 국방 포커스와 함께할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서욱 국방장관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군 장병과 또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그리고 국방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군은 역동적인 안보 상황 속에서도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며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국방비전 2050을 통해 먼 미래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 포커스를 통해 지난 4년여간의 국방 성과와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매년 국무총리실이 실시하는 정부 업무평가 결과가 얼마 전 발표됐잖아요. 네, 지난해 이제 많은 노력을 쏟으셨는데 기간 종합평가 결과 아쉬운 점도 있고 뿌듯한 점도 있으시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국방부가 더 노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국방부는 정부 업무평가에서 보통 수준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방 분야는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두 번째는 전작권 조기 전환, 세 번째는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 추진, 또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등 5가지 과제인데요. 국방부와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성과로는 그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한 확보인데요. 네. 특히 핵 WMD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또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등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양국 간에 실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일환인 FOC, 즉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합의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고 네. 또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 또 급식 조달 체계의 개선, 또 국민들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공급의 단계적 인상 등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전 장병들과 국방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이룬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잘하고 있는 분야와 또 잘 못하고 좀 국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분야들을 잘 새겨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5개 정부기관 중에 보통이면은 잘한 겁니다, 장관님. 물론 우수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보통 중에서도 상층 분류에 있다고 네, 제가 맞습니다. 옆에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뭐 북핵 대비 WMD가 너무 반응 좋았고요. 또 장병들 또 인권 개선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더욱더 애써 주시고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뭐니 해도 이제 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국방 정책을 추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 예산 책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쓰실 건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그 현 정부에 대단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방비 증액을 그 평균 6.3% 정도의 국방비 증액 이거 획기적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금년도에 그 이렇게 국방 예산은 이제 좀 아쉽게도 3.4% 증가한 54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력 운영비가 37조 9천억 원, 방위력 개선비가 16조 7천억 원인데요. 사실은 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도 국방비만은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마 정부가 배려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제 방위력 개선비가 그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항모의 경우에도 이것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에서 끊임없는 국회 설득 노력으로 경항모의 그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우리 장병들이 가장 최초로 접하는 육군 훈련소 개선 사업도 네.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 증강의 사업들이라든가 또 장병 복지 증진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국민들께서 소중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국방 재원이 허투루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군사력 건설 또는 그 장병 복지 증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혈세, 국방 예산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잘 또 써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2022년 올 초 G 비행하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하시죠? 네네. 네. 공군의 항공 통제기 피스아이에 탑승해서 G 비행하셨죠? 네. 네. 올해 1월 1일 공군 항공 통제기 2737에 탑승해서 지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2737은 공중에서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서 전투기와 또 미사일 등 모든 공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이고요. 약 3,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확인을 하고 또 360도 전방위에서 최대 한 740km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아주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그러니까 2737 피스아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해 좀 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제 2737에 탑승한 항공 통제사 요원들이 네. 한 8시간 정도를 비행을 하면서 실시간에 모니터링 정보들을 지상에 있는 지휘소에 제공을 해주고 네네. 또 지휘소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또 확인을 해주고 이러한 지원과 지휘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공중 지휘소라고 할 수 있는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신년맞이 이 지휘 비행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지휘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또 해파병부대 등을 모두 좀 확인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휘 비행을 실시했는데요. 지휘 비행을 하고 있는 2737 비행기 인근에 F-15K 어모기를 운용을 하면서 사실 어모기를 운용하는 그 조종사하고 아이 컨택이 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네. 무슨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고 또 그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보수경례하는 것도 하늘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지상 부대인 GOP 철책에 있는 부대 또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 또는 합동참모본부에 있는 지휘통제실 또 공군에 있는 그 항공우주작전본부 또 그 해군의 서해 유성용함 이런 부대와 함께 해파병 나가 있는 동명부대까지도 그 네. 위에서 전부
유선, 무선 통화를 실시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했던 그런 주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게 네. 활기차고 또 어떠한 임무도 부여된 임무도 수행 가능하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스스로 좀 멋있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이 지휘비행 그 모습 보신 그러니까, 분들이 진짜 멋지다. 공군을 새롭게 봤다. 와, 진짜 멋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지휘비행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공군의 그 멋진 모습과 함께 그 이면에 많은 고생을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8시간 임무 비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임무 비행을 8시간에 하기 전에는 비행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비행을 하고 비행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디브리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임무 시간을 다 합치면은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고 아주 네. 새벽부터 그 임무 시간이라는 게 늘 뭐 정해진 8시 뭐 9시 이게 아니고 새벽 2시, 3시 이럴 때도 비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영광 또 멋있는 부분 뒷이면에는 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육해공 해병대 게다가 해외 파병 부대까지 강한 힘으로 이제 평화를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우리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안으로는 완벽한 또 군사 대비 태세를 구비하고요. 밖으로는 우리 방위 산업 세계 제대로 알리는 큰 역할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얼마 전에 해외 숙방을 마치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예, 오미크론 상황 또 뭐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그 상황의 위급성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이제 프랑스하고 노르웨이하고 사전에 약속된 그 국방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또 제가 해외 파병 부대 중에 그 이렇게 그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파 부대를 방문하는데 그 중에 레바논 동명 부대를 네.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갔는데 일정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5박 7일간 아주 급박한 일정으로 가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3개국을 이제 선정한 것은 프랑스를 이제 갔던 것은 사이버 우주 분야에 저희하고 큰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국이 되면서 또 프랑스 역시 프랑스 자치령을 운영하고 있는 인태 지역에 그 위치한 우리하고의 교류 협력을 원하고 네. 했던 그런 그 상호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순방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프랑스에 가보면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에 중장 계급을 달고 있는 장군이 그 대대 규모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을 중령으로 낮추어서 그러니까요. 네. 파병했던 몽클라르 몽클라르. 장군이라는 장군이 이제 가장 알려진 전투로는 지평리 전투가 있는데요. 그분의 묘소에 가서 참배도 드리고 또 프랑스에서 얼마나 그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유적지를 둘러보기도 했고 또 장관회담에서는 그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또 유럽 연합 EU의 핵심 당사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가의 그 국방부 장관이 인태 지역에서 우리랑 교류 협력을 희망하는 것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프랑스 국방장관이 여성 장관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 예. 예. 또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 예, 그 여성 국방부 장관 파를리 국방부 장관인데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또 감각이 좋은 이런 분인데 정식 회담하기 전에 저하고 한 차담을 한 10분 정도 나누면서 어떻게 그 프랑스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네. 우리는 프랑스를 어떤 소중한 협력국으로 생각하는지도 대화를 나누었던 두 아주 분이 좋은- 호흡이 잘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같이 사열하는 사진도 나오곤 했는데요. 네. 예, 아주 그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프랑스의 상원 의원 중에서 이제 외교국방위원장님께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그 결의안을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는 등 우리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그런 국가가 프랑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그 교류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그걸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노르웨이가 있는데요. 노르웨이는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방문이고 아, 또 노르웨이 국방장관하고 한국 국방부 장관을 회담한 거는 9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네. 것인데 거기 역시
유엔 비상임 이사국이고 또 그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여서 노르웨이 방문도 꽤 큰 교류협력 성과가 있었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K2 전차하고 또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하고 이제 둘이 그 차기 전차에 대한 전력화 사업에 저희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계의 그 시험 운용을 거기서 네. 하고 있는 곳에 현장에 가서 저희 방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또 제가 노르웨이 장관에게 우리 전차의 그 우수성,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K2 전차가 그러한 험지에서도 임무 수행을 잘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네. 또 기동 간의 안정성, 또 기동 간의 사격의 명중률 이런 게 모두 다 거기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바논 방문은 이제 해파병 부대가 늘 우리 국가대표로서 또 현지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네. 좋은 평가를 받는 레바논 동명부대의 임무 수행 상태를 확인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도록 또 기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지도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흔히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가성비다라는 얘기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무기 체계 워낙 성능도 좋고요. 가격도 착하고 경쟁력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장관님이 방산 협력을 위해서 직접 해외 순방하시면서 이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관심사가 있지만 그중에 방산 협력에 대해서 저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무기 체계를 도입해 오던 국가에서 우리의 우수한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서 수출하면 또 내수도 좋아지고 또 내수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싸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현장에 실제로 현지에 가보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그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아주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하이급 무기 체계들은 가질 수 있는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저희 수준에 저희가 그 관심을 갖고 생산해내는 무기 체계에 대한 것은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기술력을 그 기반으로 한 그 저희의 무기 체계의 어떤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또 그 가성비, 그 가격 경쟁력이 또 우수하다는 이것 때문에 저희 그 방산이 좀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산 협력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중동, 또 동남아, 또 중남미 등에서 이제 우리한테 그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역시 그 이제 수출 대상국들의 방산 협력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네. 그들 역시 뭐 팔고 사고 관계가 아니고 자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술 이전을 해달라. 또 현지 생산이 가능하게 해달라. 또 우리하고 필요하다면은 같이 생산해서 같이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 국가와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맞춤형으로 그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산 수출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거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은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그 무기체계 하나 갖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핵심 기술이 있으면 저희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국가에서 그 애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 엑스퍼트 라이센스라고 그래서 EL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더더욱 그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핵심 기술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되어야 우리 자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의 수량이 제한되지만 수출을 통해서 그 가격 코스트가 다운되면은 우리도 좋고 또 그쪽 국가도 좋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기 체계 수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더 이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 방산 수출이 수입을 초과했던 첫 해가 됐잖아요. 네, 이제 K 방산이라고 부를 만큼 작년 역대 최대 수출 달성했고요. 최근 5년간 세계 방산 수출 9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벌써 노르웨이 케이트 전차 소개해 주셨는데요. 올해 성과 어떨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역대 방산 수출에 대한 수주를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까지는 약 10억 불 내외,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까지는 약 20에서 30억 불 내외 이렇게 되다가 작년도에 급기야 이제 70억 불 이상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 비하면 뭐 2.4배 정도의 그 수출이고 네.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늘 수입을 하다가 수출을 더 많이 한 그 첫 해가 된 그 전환점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뭐 제 욕심으로는 뭐 네. 100억 불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의 이제 K9 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이제 군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제 그 주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이제 수출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실무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은 군의 수뇌부들, 네. 국방부 장관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의 어떤 군사 외교 활동에서의 어떤 그 지원, 또 저 역시 이제 의사결정권자의 중심에 서 있는 각국의 국방부 장관들과의 어떤 교류 협력, 군사 교류 협력의 가장 그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신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 방산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 대상국들의 요구 사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요구 사항들에 맞도록 하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이제 예컨대 이제 그 돈이 없는 경우는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도 네. 우리의 수출이 달성되게 한다든가 어느 국가에서는 그것이 이제 다른 교류 협력과 연계가 되어 있다든가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을 위한 한국의 선진 문화재 어떤 그 보존 기술이 없느냐 이런 네. 것까지 지원해 가면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등 정부 전체가 네. 여기에 교류 협력에 방산 수출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맞춤형 방산 협력, 방산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산 수출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이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에어쇼 참석 등 이제 군의 지원 아낌없이 팍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해외 수출은 업체가 사실은 계약 당사자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수입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국가를 보고 계약을 하는 보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우리 황영진 씨가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이제 그 에어쇼에 참여를 할 생각인데요. 에어쇼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영국 판보로 에어쇼라는 에어쇼에 참석을 해서 에어쇼 팀들이 굉장히 그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실은 에어쇼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전투기를 가져다가 또는 에어쇼를 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에어쇼를 하는 것이 과거의 그 우리 모습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산한 T-50이라는 전투기를 가지고 에어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투 기량의 문제, 우리 전투기의 우수성 이걸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자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은 어떤 국 정상들 간에도 혹시 그런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에어쇼 할 때 우리 블랙 이글스 팀이 거기에서 큰 상도 받고 했던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그 정상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랑스럽게 우리 블랙 네. 이글스 팀에 대한 얘기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면 에어쇼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수출에 관계돼서 이제 우리 황윤희 씨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반드시 그 수출하는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한국군의 운용 실적을 물어봅니다. 그 무기 체계를 그 당신 국가에서 당신 군에서 쓰고 있느냐, 써보니 어떻느냐 네. 하는 이런 사항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 역시 그 무기 체계를 잘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운용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그 뭐 개선 소요가 있으면은 업체에 또 빨리 제시를 해서 이것이 완전성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을 또 우리 군에서 네.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수출용 무기 체계에 대해서 군 시범 운용 제도라는 걸 아예 딱 세팅을 해놓고 필요하면은 부분적인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예. 역할도 해주고 해나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 또 군 차원의 노력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 또 수출 외에도 이것을 연계한다면 무기 체계라는 게 무기를 수출하고 난 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에 네. 대한 수출이 또 같이 부속 부분을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무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해야 되는지, 교범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운용 체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요구하는 경우는 그건 또 패키지로 네. 묻고, 또 외국군 수뇌부들이 가끔 와가지고 우리의 훈련 현장이라든가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현장에 가서 또는 업체에 가서 공장에 가서 참가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참관을 해서 정말로 사실 그러는 건지, 정말로 우리가 그 무기 체계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무기 체계가 우수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네.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여간 국익에 도움이 돼도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이런 방산 수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방의 성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최상의 기술력, 우월한 가성비로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 체계.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한민국 무기 수출 세계 9위, 2021년 방산 수출 수주액 70여억 불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성과 뒤에는 국산 무기 체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 인물이 있으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방산 협력을 위한 해외 순방편, 함께 보시죠. 출발! (2021년 3월) 국방외교차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서욱 장관. 서욱 장관은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 장관 등 군 주요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로써 양국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이후에도 교류와 소통을 지속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서욱 장관은 곧바로 인도로 이동. 2021년 3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교류와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욱 장관은 6.25 당시 한국에 파견된 인도군 제60 공정야전병원을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8월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최초로 이집트를 방문. 이집트 대통령과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을 만나 국방 방산 현황과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후 서욱 장관의 국방외교 행보는 작년 말에도 이어졌는데요. 2021년 12월 태국을 방문. 태국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책, 양국 국방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태국의 6.25 참전협회와 참전부대, 참전용사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태국의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고훈 외교 역시 펼쳤습니다. 올해에도 서욱 장관의 방산 협력을 위한 국방 외교 행보는 계속됐는데요. 지난 2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를 방문. 한 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이 9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욱 장관은 회담 자리에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출 성사를 위해 적극 지원했는데요. 이번 서욱 장관의 순방 일정이 K2 전차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로 선정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싱가포르 등을 방문해 국방 방산 협력에 힘을 실은 서욱 국방부 장관, 국방부와 방사청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었던 방산 외교 활동.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올해에는 더 큰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방산 수출 100억 불 시대로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방산 파이팅! 이제 그동안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해 왔습니다. 최근 장관님께서 또 각 군 훈련 현장 직접 참관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현장 지도하시면서 강조하신 점, 또 느낀 점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군생활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판단은 이렇게 머리로 또 지휘소에서 참모들과 함께 이렇게 하지만 지휘는 현장에 있는 장병들을 가슴으로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으로 지휘한다. 예, 왜냐하면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전장 환경을 잘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현장에 가봐야 나의 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장에 자주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제 생각만큼 많이 나갈 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장병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네. 이렇게 가슴에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쥐는 머리가 아니. 가슴. 어디로? 가슴으로. 네, 가슴으로. 정말 멋집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 장관님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던데 최근에 군사 대비 태세 관련해서 방문했던 부대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부대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1월 31일 날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에 방문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또 미사일 사령부야말로 유사시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를 방문해서 대비 태세 점검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뭐 많이 다니셨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부대 좀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파티합니다, 만약 뽑히면. 기억에 남는 부대 미사일 어디입니까? 사령부 말고 네네네. 또 네. 추가로. 네. 이 파티를 하려면 꽤 큰 부대가 파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디입니까, 예. 그 부대가? 작년 11월에 이제 호국훈련이라고 한국군 뭐 단독 훈련이긴 하지만은 좀 대규모 훈련을 했는데요. 호국훈련의 꽃이 또 도하훈련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있는 그 도하훈련 현장에 다녀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네.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양계 기갑 여단들이 예. 쌍방 훈련을 통해서 미래의 기갑 여단 편제를 적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이제 자체 편성돼서 전투 참모단에 대한 변경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 적당한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한 발전을 통해서 하는 뭐 UAV에 의한 표적 획득을 이건 뭐 타당한가 또는 어떤 효율적인가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 능력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내는가 이런 것까지 미래 전장에 대한 것을 고려한 그런 훈련 시나리오에 입각한 훈련을 했는데요. 네. 그 훈련 현장에서 현장 기도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마 기갑 2개 여단 오늘 회식을 하긴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지금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장관님께서 직접 또 지도하시면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정확히 탐지해내고 대응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네네. 네. 관련해서 우리 군이 요격 능력도 갖췄기 때문에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요. 국민들 중에는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직접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이제 최근에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뿐만이 아니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현재의 북한 전력과 미래의 북한 전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현재의 전력이 있고 현재 지금 전력화가 진행 중이어서 미래에 갖게 되는 전력이 있는 것을 다 고려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사일 탐지 측면에서는 우선은 탄도탄 감시 레이더라는 레이더가 24시간 상시 북한 전역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현재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해서 하는 것 역시 그건 뭐 분명한 도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무기체의 시험 또는 무력 시위를 위해서 이제 동해상으로 발사할 때 우리 레이더가 그 지구 공면율을 고려해서 이제 음영 구역이 조금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100% 탐지가를 했던 것이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요격에 관계돼서는 수도권 및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그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전력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천궁2 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2월 23일 날 비행 시험에 성공했고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언론에 일부 나오긴 했지만 네. LSM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네. LSM 개발을 통해서 그 이제 미사일 단계가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 있으면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중심에서 종말 단계 상층 방어까지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네. 갖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이제 주한미군 전력 역시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드 체계 또 주한미군들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체계 등을 가지고 연합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면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 대응 능력도 역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장관님 최근 그 안보 위협 중에 가장 큰 위협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이 오미크론도 확산되면서 사실 좀 무섭거든요. 우리 장관님도 녹화 직전에 마스크 벗으셨단 말이에요. 이 군에 이 코로나19 대비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예, 우리 군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 군 역시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은 우리 군 역시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접촉면이 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입영 장정이 들어온다든가 휴가 갔다가 들어오는 장병들이 있을 수 있고 출퇴근하는 간부에서 유입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그 군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그 국내 확진자의 한 50% 정도의 확진율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은 이제 군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핵심 전력, 핵심 지휘 통제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편성을 해서 그게 그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다음 조가 들어가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든가 네.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군내 그러한 코로나 유입 차단과 함께 국민들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어느 계기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최초의 인천공항에 대한 검역 지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병상 지원 또 선별 검사소에 대한 인력 지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또 백신 수송 지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에 2~3천 명 정도의 군 인력과 군 병원이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장병들한테는 꽤 큰 과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미래에 이 전통적이 아닌 비전통 안보 위협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네.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이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또 테러 이제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버, 또 우주까지 안보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고 초국가적 비군사적, 또 뭐 우리가 또 비전투 안보 위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네, 안보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우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이버 문제는 군사작전 수행에 그 사이버 영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참이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전군의 사이버 작전 체계를 관장하면서 그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사이버 작전 사령부 역시 그 조직을 강화하고 또 체계를 확충하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등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가 이제 가져오는 게 지진, 태풍 또 뭐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을 발생할 수 있는데 대비해서 우리 역시 그 인력 장비 물자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는 국방 신속 지원단이라는 걸 국방부 내 조직을 가지고 임무 수행하고 있고.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년 3월이니까요. 네. 작년 3월부터 그걸 임무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재난 구조 지원을 위해서 재난 대응 부대를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난 발생 시 소방청 등 긴급 구조 기관을 먼저 가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탐색 구조 부대 15개 부대 또 재난 신속 대응 부대 17개 부대를 운용을 해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국가급 테러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대테러, 대화생방 작전 부대를 광역 시도별로 추가 지정해서 임무 수행하고 있고 올해 12월의 경우는 화생방 특수임무단을 창설해서 감염병에 대한 거, 생화학에 대한 거, 또 뭐 군 보건 의료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연구 등을 포함해서 화생방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도 우리 군이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 또 예산에 대한 확보, 조직에 대한 개편 노력 등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우리 군이 또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군사 당국 간의 9.19 군사 합의 체결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 성과가 많았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안정이 기묘한 시기에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9.19 군사 분야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그래도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9.19 군사 분야 합의 체결 이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한 100여 건.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상에서는 뭐 1, 2 연평해전 또 뭐 천안 피격 또 연평도 포격전 이런 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사실은 뭐 무인기 등을 포함해서 공중에서도 무인기 위협들이 한 10여 차례 등이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깜짝깜짝 놀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3년 반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 물론 부분적인 어떤 일들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뭐 이제 북이 호응해 오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라도 이번 계기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회 발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살머리 고지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2년 반 정도 실시했는데 그 안에 3,000여 점의 유해이고 그다음에 10만여 점의 유품. 그러나 이제 3,000여 점의 유해라는 건 이제 유해를 완전체로 구성해 보면 한 400여 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굴을 했고 그 중에 9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가족품에 돌려보낸 상황이 있었고 작년 9월부터는 이제 그 화살머리 고지에서 인근 백마고지로 전환해서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의 의미는 그 남방에서 이남에서 유해 발굴했던 것보다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발굴하는 그 유해는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굴되고 있고 그 격전지라고 했던 사실은 백마고지는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군 구사단, 구사단이 백마부대지 않습니까? 네.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38군 공격을 열흘간 혈전을 치렀던 것이고 12번의 공방전, 또 7차례 주인이 바뀌었던 그런 고지인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하셨던 분들이 네. 거기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가 조국과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반드시 국가는 이를 수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습해서 가족의 품으로 또 따뜻한 양지에 모셔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그중에서 격전지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나가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6.25 참전했던 국가들 역시 네. 그러한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아직 실종되어서 못 돌아온 자기 국가의 선배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는 유지하되 9.19 군사합의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군이 해내야 될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북이 호응해 온다면 9.19 군사합의 합의에 있는 과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정부의 그런 평화적 정착 노력을 군사 차원에서는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리 군사당국의 어떤 그 생각입니다. 올해도 백마고지 일대 유해 발굴 사업 계속되는 겁니까? 네네 진행할 겁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 DNA 채취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좀 많이 좀 찾을 수 있게끔. 네, 발굴된 유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합 군사력 세계 유해에 걸맞게 지난해 우리 군이 일군 노력 잘 평가받아야 되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우리 군 첨단 전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방 우주력 발전에도 속도를 팍팍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 우주력 발전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최초로 그래도 우리 공군이 우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담 부대도 신설하고 우주 전력 조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주공간 활용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하에 우리 군이 국방부 합참을 중심으로 한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 우주력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이제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 개념에 대한 정립을 하였고 또 올해 1월 1일부로 우리 군이 우주 영역 인식의 그 일환인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했고 앞으로 이제 그 감시 정찰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군 정찰 위성 또 초소형 위성 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그 고체 우주 발사체 개발도 네. 좀 가속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우리 군이 이제 합동성에 기반해서 합참 차원에서의 우주 작전 수행 체계를 구체화하면서도 전력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소요 제기라든가 어떤 전력의 발전 이런 건 또 각 군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췄고요. 네. 우선 미국과의 우주 협력에 대한 그 노력을 하고 또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프랑스, 또 인도 등 주요 우주 선진국들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국제 우주 협력 다변화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국가 차원의 우주 체계 발전에 대해 우리 국방 우주력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동안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수중 발사 성공. 야, 이거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장관님도 좀 뿌듯하셨죠?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죠. 네. 아,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네네. 개발자 얼굴들도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보곤 했는데 그들의 그 얼굴에서 느끼는 보람 또 우리 장병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장병들이 그 갖는 자부심 또 국민들 역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든든함을 가지셨을 거고요. 또 무기체계에 대한 뭐 우월감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SLBM의 전략적 가치는 은밀성에 있고 그 광활한 바다의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 추적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제 능력을 대표하는 무기 체계이고 또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전력인데 네. SLBM은 그 미사일 체계만큼 또 중요한 한 축은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잠수함 체계와 미사일 체계의 결합체인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SLBM을 개발해서 거기에 장착해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던 것 자체가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이제 시험 발사할 때 저도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도산 안창호함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거기에서 그날 뭐 태풍 때문에 기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루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발사를 할 네. 것인가 하는데 발사를 강행을 했는데 정확하게 목표에 오. 타격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태풍에도 네, 미사일 개발에 노력했던 관계자들이 당시에 그냥 환호하고 네네. 또 뭐 이럴 때 가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안보 역량 강화에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올해 첨단 전략 강화 어떻게 계속될지. 예. 금년도에도 여전히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우선 우리 군이 핵 WMD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탐지 및 요격 자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전력화해 나갈 것인데 네. 현재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더 업그레이드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그 MSAM-2, 네. 뭐 LSAM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하면서 아까 LSAM 시험 사격할 때 그 이렇게 장사정포 요격 체계도 동시에 그 시험 사격을 했는데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네. 연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좀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네. 얘기하는 것인데요. 소위 이것은 뭐 닉네임으로 하면 한국형 아이언돔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번 시험에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경항모 문제인데요. 미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실은 핵심 전력이고 어찌 보면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경항모 확보를 위한 첫걸음도 내딛고 있습니다. 경항모는 이제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육군 전력이 탑재되는 합동 전력의 결정체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현존하는 위협뿐만이 아니고 미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그 경항모 사업 예산이 이제 국회 승인을 받아서 기본 설계 단계가 금년도에 착수가 될 것이고 네. 또 이제 경항모에 대한 전력화에 대비해서 미래 합동작전 운용 개념 또 그 방안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것을 더 그 확인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육군의 경우는 이제 첨단 전력 강화 차원에서 그 육군의 그 브랜드가 아미타이거 4.0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 지상군 부대 체계인데요. 그 아미타이거 4.0 체계는 4단급 이하 전수제대가 과거에는 그 우리 육군의 모습은 하염없이 총을 들고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더 이상 미래는 되지 않는다. 전부 탑승하 전투가 가능한 기동화. 네. 또 그 체계들이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체계. 그다음에 미래에는 그것이 AI가 장착된 이러한 체계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미타이거 4.0 체계인데 첨단 지상 전투 체계 또 여러분 잘 아는 육군의 그 발전 모습 중에 드론버 체계 네. 그다음에 워리어 플랫폼 체계 이런 것을 제대별로 패키지화해서 전력 증강을 예.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상륙 전력 문제는 해병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할 텐데 상륙 기동 헬기, 또 상륙 공격 헬기, 또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전력화를 해서 전통적인 상륙 작전을 위해서 그 공중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 작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등 첨단 전력을 계속 네.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자선항공전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군 정말 6.20 해병대 모두 기술군 첨단군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인리 공동 사업으로 개발된 한국형 전투기 KF-21 드디어 이제 올해 시범 비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종사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잘 좀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사업이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IFX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인데 사실은 좀 오래됐으면 16년 1월 달에 이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사업을 할 것인데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의 20% 분담하고 네. 또 일부 개발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제 분담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상호 조금 뭐 이견이 있었는데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협조가 다 완료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4월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이제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프라보 장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좀 극진히 또 대접을 오셨습니까? 해서 네. 그 국방부 연병장에서 이제 그 열병. 사실은 저도 다른 나라 열병을 하는 거에 가보면 병력 몇 명의 도보로 이렇게 그냥 잠깐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는 열병이 대체로 어느 나라나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는 국방부 큰 연병장에 대규모 병력을 넣고 그 군악대를 아주 크게 하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포를 쏘는 겁니다. 네. 예. 그 예포를 쏘니까 프라보 장관이 아마 육군 포병 출신인가 봐요. 네.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끝난 다음에 포소리가 나길래 바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례를 받고 그대로 의연하게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나 따라서 그랬다고 합니까? 경례를 계속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예우를 받았다는 네. 느낌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라보 장관이 이제 거기 출고식 행사에 참석을 하여 우리 대통령님도 뵙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극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고식에 이어서 이제는 그 개발 계획상 최초 비행이 이제 올해 7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네. 조종사는 공군과 업체에서 이미 이제 2명씩 선발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교육 중이고 네. 실제로 그 이제 최초 비행을 수행할 조종사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군의 군사력 발전은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발전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초 한미안보협의회 SCM이 이제 서울에서 개최가 됐는데 SCM을 통해서 포괄적, 호혜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장관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우선 3월 달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 및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이제 시행했고요. 네. 12월에는 53차 SCM 한미 안보 협의 회의를 실시해서 한미 동맹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한 SCM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우선 그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완전 능력 평가,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전자권 전환을 위한 큰 진전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미 관계가 진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네. 또 그 외에도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평가는 53차 SCM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다양한 한미 간의 그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네. 미 조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지가 있고 또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회의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SCM에서 이제 한미 동맹이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SCM 역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상적인 준비 외에도 미측에 이제 우리 한국군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우리 그 한국 태권도 그 이렇게 세레머니를 한번 네.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국방부 연병장이 사실 좀 날씨가 추웠는데 네. 그들한테 이제 신발을 신고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들이 날씨가 좀 춥지만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대로 네.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이게 태권도의 어떤 품새, 격파 이런 걸 보였는데 제가 이제 뭐 태권도를 저도 이제 좀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역량이 좋은 팀들이 하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나와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던 그 정도 수준으로 네. 했더니 그 미 국방장관, 미 합참의장이 모두 감동을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미 합참의장 밀리 장군은 일일이 코인을 다 하나씩 그 시범단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 딸이 태권도를 했는데 하와이에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 등 관심들을 많이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어떤 회담을 하고 뭐 할 때도 그 회담을 준비해준 그 국가에서 얼마나 환대를 하고 얼마나 그 협의하는데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그 노력을 다하느냐 이제 이런 게 표시가 나는데 네. 그 회담이 아마 그런 것이 다 비춰지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직접 추진 평가 회의도 주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가장 많은 관심사 국민들 말씀해 주신 대로 연내 완전 운영 능력, FOC 평가 시행 등 한미동맹 관계 발전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전작권 전환이 정말 되는 거냐 이런 거 등등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1월 달에 이제 국방부 합참 각군의 주요 지휘자들이 이제 모여서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회의에서 이제 21년도에 우리가 어느 만큼 준비를 했는지 22년도에는 어떤 추진을 해야 되는지 하는 사항을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에 이제 FOC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네.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각 부대별로 제대별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미가 이미 FOC 평가에 대비해서 작년 12월부터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FOC 평가는 이제 그 한미가 설정한 3개 분야의 전작권 전환 중에서 조건 1의 그 하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 1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필요한 군사적 능력인데 여기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미측의 보안 및 지속 능력의 제공, 그다음에 미래 연합사의 구축, 3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FOC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 구축 중에서 그 구축을 위해서 한미 평가단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이제 보완해 나간다는 그 3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미가 올해 FOC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제 한미가 설정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조건이 일부 수준 충족되었다고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건 충족 상황을 뭐 아주 수치적으로 그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수준에 와 있고 또 지난해 SCM에서 오스틴 장관도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 언급을 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 한미 연합사 체계를 그 이제 유지하기로 하니까 무슨 FOC가 불필요하냐 하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네, 그런 의문점을 좀 제기하더라고요. 예, 네. 연합사 내부적으로 이제 한미군 간의 뭐 이제 구조도 좀 조정이 되고 또 사령관이 미국군에서 한국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임무수행 체계를 일부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IOC, FOC, FMC 평가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아울러 연합사령부 이전, 또 평택으로 이전하는 거 올해 끝납니까? 올해 그 완료를 목표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 여타의 그 동맹 현안들도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연합사 평택 이전을 통해서 작전의 효율성, 연합작전 능력 제고 등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국민과 군의 오랜 여망이 담겨있는 역사적 과업이므로 전작권 조기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고 또 이를 과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방 포커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들여다보고 방산 협력을 비롯한 국방 분야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